네,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발표 녹화한 거를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말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두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요즘에 좀 이제 어쨌든 머신러닝 필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딥러닝이거든요. 딥러닝 그래서 뭐 유명하니까 아시는 분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좀 중간중간 좀 심오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하고 백프로포게이션 한번 배워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은 이런데 좀 뭐가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요까지 하면 이제 대충 딥러닝이 뭐겠다, 딥 뉴럴 네트워크보다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딥러닝을 얘기하기 전에 뉴럴 네트워크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레이트 코딩 뉴럴 네트워크만 써요. 컴퓨터 공학에서는. 근데 이 두 가지를 뭐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첫 번째 모델이 이제 주로 컴퓨테이션 뉴럴 사이언스 그쪽에서 이제 사람의 뇌를 모델링할 때 사람의 뉴런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모델링 할 때 주로 쓰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차이가 뭐냐면은 그 중에 뉴럴 네트워크 설명하기 전에 철학이 두 가지가 다른데 이제 얘는 완전히 이런 사람의 뉴런을 시뮬레이션 하고 싶어서 이제 사람의 뉴런이 가진 특징들을 전부 다 세 가지를 모델링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앞부분에서 어떤 웨이트가 두 개의 뉴런이 연결 강도로서 표현이 되는데 그 연결 강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뇌세포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웨이트를 이용해서 서메이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부분은 웨이트드 서메이션이라는 규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웨이트드 서메이션의 중간에 사람의 뉴런을 보면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논 리니어 함수가 있거든요. 그 함수를 통과하고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히든 뉴런들이 액티베이션 할 때는 어떤 일정한 프리퀀시를 가진 파이어링 레이트를 가진 어떤 주기를 발산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실제 사람의 뉴런이 신경세포를 보면은 계속 뭐 이런 거죠. 왜 우리가 뭐 중학교 시간에 배운 거 보면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이게 스레시홀드 넘어가게 되면 파이어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자극을 강하게 준다고 해서 파이어링 진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프리퀀시가 빨라지죠. 그걸 이제 모델링을 한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것도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의 세포에서는 신경세포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자극이 들어와요. 자극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어떤 논리니 함수를 통해서 합친 다음에 이거가 해당하는 어떤 또 마찬가지로 파이어링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주기가 들어와서 주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컴퓨테이션 뉴럴 사이언스에서는 이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할 때 포화성 프로세스 같은 걸 이용해서 일정한 주기를 생성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자체적으로 시간에 대한 가정을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 좋은 것 같아서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신경세포가 움직일 텐데 이 신경세포나 이제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은 주기가 다르다는 거죠. 어차피 진폭은 똑같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굳이 이 컴퓨테이션 뉴로사이언스처럼 모든 주기를 다 직접 생성할 필요 없이 어떤 주기만 특정 상수값으로 모델링을 하면 같은 정보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밀한 정보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라졌다 느려졌다 뭐 이런 거는 완전히 100% 모델링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프리퀀시의 변화를 이용하면 같은 정보량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컴퓨터공학 머신러닝에서는 전부 다 레이트 코딩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스파이킹 뉴럴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앞부분하고 중간까지 똑같아요. 웨이티드 서메이션의 론 리니어 함수까지 똑같은데 마지막에 아웃풋을 여기서 이제 포화성 프로세스로 어떤 주기를 생성하는데 여기서 그냥 아웃풋이 어떤 특정 실수값이에요. 그 웨이티드 서메이션의 론 리니어 함수를 통과시켜서 나오는 실수값 프리퀀시가 아웃풋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일단 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레이트 코딩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전부 전제로 설명할 거예요. 일단 기초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 퍼셉트론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레이트 코딩 모델의 초기
간단하게 이제 모델을 설명하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너무 쉬우니까 웨이티드 서메이션으로 어떤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을 넌 리니 함수에 통과를 시켜서 아웃풋 밸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식을 간단히 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값들이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값에다가 이제 웨이티드 썸 벡터에 내적을 하는 거죠. 내적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웨이티드 썸 값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논리니 함수에 통과를 시켜서 최종 값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은 이제 초기에 학습을 시킬 수 있었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런 A, B, A or B라는 어떤 로지컬한 유닛이 있어요. 이런 유닛을 학습시킬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과학에서 회로 같은 거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로직 유닛이 있잖아요.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 여러 가지 그것들의 조합으로 인해서도 뭐 애드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실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부분을 생각해보면 전부 다 이제 엔드, 오화 게이트로 전부 사실 컴퓨터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복잡하게 작용해서 모든 연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퍼셉트론이 신기한 거는 임의의 로직 유닛을 그대로 근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델에다가 우리가 임의로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저기 해당하는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으면은 저 오화 유닛하고 똑같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말이 떨어지는 거.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화 유닛을 그러면 모델링 할 수 있다면은 되게 신기한 거죠. 왜냐면 컴퓨터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결국에는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즉 퍼셉트로만 잘 모아서 사용을 하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퍼셉트로는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엑소어 문제라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하는 이런 로지컬 유닛은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간단하게 뭐 다시는 거 좀 설명하자면 이게 우리가 엔드나 오어나 이런 유닛들은 전부 다 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2차원상의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이건 이제 엔드 게이트를 2차원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두 x랑 인풋 두 개 다 참일 때, 1은 true일 때만 이 값을 컨디션 시키고 1로 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0으로 끄는 유닛이죠. 그래서 이거를 2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임의의 직선 항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영역에 떨어지면 끄면 되고 여기에 떨어지면 키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화도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런 엑소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형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퍼셉트론이 왜 선형 분류 모델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 건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이제 2차원 평면에서의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까지만 1, x1, x2까지만 보면 이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선을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변수가 두 개 있고 그걸 이제 개수로 곱해져서 이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경계를 나누는 것이 결국은 그냥 그 직선의 방정식의 위와 아래로 영역을 나누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퍼셉트론이라는 거는 선형 분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니어리 논세퍼블한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기초적으로 대정부에서 아실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지적이 돼가지고 한때 엄청 미터가 찾아왔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런 문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라고 불리우는 이런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가 쳐진 앞부분만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방금 봤던 퍼셉트론하고 동일한 이런 함수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층만 쌓는 게 아니라 두 층, 세 층, 최소 세 층, 인풋, 히든, 아웃풋, 최소 세 층을 쌓게 되면은 이제 논리니어 세퍼러블한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더 재미있는 품질은 이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유니버셜 펑션 어프로치메이터라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진도가 빠른데 천천히 설명하자면 일단은 이렇게 선형 분류 불가능한 문제는 이렇게 한 층을 더 쌓으면 풀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가진 3층짜리 뉴럴 네트워크는 임의의 모든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이 증명이 저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하고 비교했을 때 좀 특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물론 인지모션 어프로시메이터가 다른 거에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뉴럴 네트워크 사람의 신경망은 임의의 모든 함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연속인 함수에서 어떤 파이나이트 개수, 즉 히든 뉴런의 개수가 무한이 아니고 유한한 개수로 임의의 연속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은 히든 레이어가 반드시 한 층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갖는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특수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는다고 해요. 그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대표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논문을 제가 다운받아서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과 대학원 다니는 친구한테 카톡을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해석학을 엄청 잘 알아야 하고 수학과 학부 끝자락이나 대학원 초에 배우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만 우리는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여기서 사용한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거 쓴다고 생각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뭐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모아봤는데 일단 이 중에서 이게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얘의 다른 이름은 로제스틱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쨌거나 이제 이 함수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어떤 값으로 인풋을 매핑시키는 다른 이름은 스쿼싱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녀석이에요. 실제로 이제 저 시그모이드 밑에 것처럼 마이너스부터 1까지를 늘리면 시그모이드라고. 그렇죠. 얘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아니고 시그모이드와 비슷하지만 역할은 비슷하지만 이제 함수의 정의가 다르죠. 이건 정의는 안 써놨지만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는 다른 식으로 정의됩니다.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죠. 시그모이드 그냥 S자야 시그모이드라고 또 하죠. 이름요? 네. 아 그렇군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기에다가 상수를 빼고 그다음에 폭을 늘려를 시그모이드로 부를 수 있는 식으로 기울기가 네, 그럼 일단 시그모이드 함수는 엄밀하게 정의가 있어서 변형을 해서 똑같진 않아요. 다를 것 같습니다. 약간 기울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유닛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조금 다른데 이제 얘는 0에서부터 1 사이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매핑하기 때문에 확률적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은 아니고 대신에 얘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여기서 인풋을 받는 값은 음수하고 양수가 같이 있는 값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함수를 통과하기는 전부 다 양수로 바뀌죠. 0이나 함수로. 하지만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쓰면 다시 음수가 다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약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쓰긴 하는데 거의 다 이제 요즘에는 시그모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웨이트 썸 한 거에다 시그모이드 쉬운 거에 대해서 벡터 형식으로도 설명해 주시나요? 네네, 수직으로 써서 벡터 그림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하나가 없어요. 네, 하면 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서 어떤 임의의 인풋 값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이에 킷을 해가지고 스포네셜로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배우려면 이 성질을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시그모이드를 미분한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는 증명은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 시그모이드 곱하기 1만 시그모이드로 함수를 미분한 걸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미분이 필요하냐면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 사실은 미분을 계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써봤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멀티레이어 포스트론이 유니버셜 펑션 어프로치메이터라는 걸 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잖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MLP는 그냥 퍼스트론은 스텝 펑션을 썼었어요. 이런 계단식으로 생겨가지고 어떤 값보다 크면 스레시홀드보다 크면 1이 되고 아니면 0이 되고 이런 함수를 썼었죠.
맨 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왜 스텝 펑션의 문제가 뭐냐면은 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인점에서. 뭐 이제 영인점을 제외하고 미분을 하더라도 기울기가 1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기울기가 나오지 않아요. 의미를 쓸 수도 있겠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이 모델을 구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퍼센트로는 반층짜리, 2층짜리 퍼센트로는 이걸 직선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함수를 쓰게 되면 2층짜리에서 2층짜리를 히든이 3층짜리 쓰게 되면 이런 공간을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을 모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분을 나눈다든지 하게 되면 두 개를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석을 하자면 1층짜리, 2층짜리 옵셋으로는 이걸 직선을 하나를 이용해서 나누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걸 층을 하나 더 쌓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을 한번 나눈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나눌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누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얘랑 선택해서 이 영역이 떨어지면은 뭐 얘는 뭐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좀 더 설명할 게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멀티레이어 콘셉트론이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모델링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 함수가 아니라 뭐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로 불리는 그런 직선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두 번째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함수도 모델링이 가능해요. 이렇게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공간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이런 공간 나눌 때 우리는 정확한 직선이라 시그모이드를 썼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공간 나누는 거예요. 곡선. 피스와이즈 리니어를 쓰면 잠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꺾어지는 직선으로 공간을 모델링을 하는 거죠. 바운더리를 써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아니, 히든 레이어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렸던 건데, 지우고 갈게요. 지워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수식을 써볼게요. 이게 수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2층, 3층짜리 MLP를 수식으로 쓴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X 인풋이 들어오게 되고 이거를 임의의 W 매트릭스를 통해서 히든 인수로 매핑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웨이트를 W1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서의 히든 인티그레이션 값들을 H1이라고 정의할게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웨이트를 썸하고 마지막에 이제 원인의 함수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안 해보고 그냥 웨이트 썸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최종 y 아웃 값은 W2가 되고 y 값은 A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모델은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중간에 논리니 함수가 액티베이션에서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즉 무슨 소리냐면 두 개의 W 매트릭스의 곱셈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두 개의 매트릭스 곱셈은 분명 또 어떠한 임의의 매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임의의 세모라고 불리는 매트릭스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중간에 논리의 함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층을 많이 쌓아도 논리의 펑션이 없게 되면 100층을 쌓아도 2층짜리 함수가 돼요. 심지어 이렇게 식을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써있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갖다 볼 수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리니어 펑션으로 뭐 스프링X나 시그모이드를 쓰게 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고 이건 안 쓰게 되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중간 히든 레이어가 없으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 액티베이션. 그렇죠. 히든 레이어에 액티베이션 펑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게. 이제 이 MLP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제 이걸 보면은 다른 목적으로 설명하겠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딥하게 쌓는 거에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논리니어 펑션을 추가하고 왜 이번 3층, 4층, 5층 막 100층까지 썼는데 왜 쌓는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단 3층짜리 뉴럴 네트워크가 유니버셜 펑션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우리는 층을 사실 깊게 안 쌓아도 어떠한 기능이든지 다 구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딥하게 쌓느냐? 표현력의 증가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개의, 100개의 히든 뉴런을 가진 3층짜리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었어요. 여기의 크기가 1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미지 인식 같은 걸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100개로 이 문제를 풀려면은 만약에 100클래스라고 생각해보죠. 100클래스 문제를 푸는데 100개의 히든 뉴런이 있어요. 그럼 하나의 히든 뉴런당 하나의 클래스를 최소한 풀 수 있어야지 100가지 클래스를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알파벳을 인식한다고 치면 최소 26가지의 그런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뭐 A라는 모양이 있고 B라는 모양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하나의 히든 뉴런에서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값들이 이 픽셀, A라는 모양의 픽셀을 전부 다 몇 개를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딥하게 쌓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2층짜리로 나눠서 뭐 이거를 50 곱하기 50으로 그러니까 즉 한 층이 더 추가됐어요. 여기 이제 한 층이 더 추가돼서 이게 50이 되고 이게 50이 되고 9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런 알파벳들의 공통된 특징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모양이 나온다든지 이런 모양 저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기서 지금 직선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일부분의 로컬한 피처를 찾을 수 있고 그 피처들을 조합하는 다음 레이어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만약에 그냥 단순히 3층짜리를 100개의 히든을 썼다. 그러면 100개의 클래스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걸 둘로 나누게 되면 이 작은 녀석들의 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서 50 곱하기 50, 2500까지 되는 더 강력한 표현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먼저 MLP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사실 이제 이걸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식으로 이런 HT 디텍터라고 작동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 이런 A, 뭐 기억 니은 이런 걸 인식하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미의 3x3짜리 이미지가 들어온다고 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는 거를 찾고 싶으면은 여기 픽셀이 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러한 인풋을 받는 3층짜리 히든 뉴럴 네트워크는 첫 번째 웨이트의 개수가 9개가 될 거예요. 히든 뉴런 확인해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히든 뉴런에 연결된 웨이트가 9개가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히든 뉴런은 인풋이 이렇게 9개가 있는데 9개가 이 히든 뉴런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이제 이 W가 여기를 키도록 즉 이 값에서 어떤 값이 들어오면 웨이트를 히든 액티베이션을 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히든을 끄도록 쓰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기억을 분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W1부터 쭉 볼게요. 그러면 W1, W3 어쨌든 이렇게 기억에 해당하는
5개가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의 값을 뭐 우리가 2라고 정했네요. 웨이트의 값을. 그럼 우리가 실제로 기억을 디텍팅 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설계를 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켜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W4, W5, 7, 8.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는 뭐 마이너스 엄청 큰 값을 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뉴럴 네트워크 계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X1, 아니 W2, W1. 뭐 이런 식으로 웨이트드 서메이션을 하게 되니까 이 값들에다가 이제 시그모이드를 씌우게 되는 건데 이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인풋이 들어왔을 때 여기 값이 있으면은 얘는 이제 숫자가 양의 값으로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이 매분대에서 숫자가 하나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 값이 다 음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웨이트가 엄청 마이너스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도 숫자 값이 검출되면 안 되고 이 중에서는 값이 검출돼야 된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억의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넣고 하게 되면은 이제 숫자가 1로 켜질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사실 이 수식대로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켜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뭐 사실 하나만 켜줘도 디텍팅을 할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학습을 시키려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1 이런 식으로 잘 값을 주어서 뭐 0.5 이런 식으로 잘 값을 주게 되면 최대한 이제 전부 다 켜졌을 때 1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일단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사실 이제 리그레션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리그레션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함수에 점들이 주어지면 그걸 잘 예쁘게 잘 연결하는 폴리노미얼 컴퓨팅 문제를 해봤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로 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은 피처를 껐다 켰다 하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런데 리그레션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우리가 또 어떤 함수를 어프로시메이션 해볼 거냐면 그리고 제가 처음에 뉴럴 네트워크 공부할 때 했던 것들을 듣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런 함수를 저는 한번 학습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풋이 A랑 B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곱하는 이렇게 곱셈 펑션을 학습시켜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유니버셜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되겠죠. 사실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함수가 혹시 웨이티드 서메이션 한다면 시그모이드 통과시키는 건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마지막 아웃풋 쓰면 안 돼요. 리그레션이 되니까.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를 쓰게 되면 아웃풋이 1 또는 0 사이 값으로 나와서 곱셈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값은 리그레션을 하기 위해서 그냥 웨이티드 썸만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 학습시킬 수 있나 궁금해서 실제로 막 엑셀로 데이터 막 임의로 랜덤函수 생성시켜가지고 곱해가지고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웨이트를 또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이제 간단한데 한마디로 구간별로 기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1부터 뭐 A랑 B가 그다음에 1부터 뭐 100 사이에 어떤 두 임의의 실수다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이제 그래서 어떤 뉴런은 예를 1부터 뭐 10까지만 담당을 하고 또 어떤 뉴런은 뭐 10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각각이 다 공간을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의 공간을 생각을 해보자면 두 실수가 곱해져서 어떤 함수의 모양을 그리겠죠. 그 함수의 모양을 각각의 히든 뉴런들이 잘게 쪼개가지고 저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든 1에서부터 10을 담당한 히든 뉴런은 뭐 이제 여기서 이제 곱셈을 리그레션을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3차원 네. 처음으로 그러나 A랑 B가 있어서 어떤 이제 제곱의 모양으로 어떤 공간이 생겼는데 그런 모양을 이 히든 뉴런 하나로는 절대 분산시킬 수 없어요. 그게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방이 히든 뉴런의 개수가 커지게 되면 더 많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이 정도만 개념적으로만 설명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 관점으로 그러면 사실은 저기서 선배가
어프로스메이션 하신 거는 사람이 곱셈하는 거랑 다른가? 사람이 곱셈하는 거랑 다르죠. 사람은 이미의 그렇죠. 숫자를 받아서 곱셈을 할 수 있는. 정확히는 이제 컴퓨터가 뭐 계산하는 거니까 정확히 숫자를 두 개를 계속 더해가지고 곱셈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곱셈 함수를 근사시켜버려요. 그냥 숫자 두 개 중에 때려 맞추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 값이 안 나와요. 임의의 숫자 값이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 값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컨트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이제 멀티리얼 퍼스트로는 신기한 성질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딥하게 싸우면은 뭐 좋다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그죠? 근데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스턴스를 쓰는데, 사실 뭐 다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제 기초 세미나니까 공부를 하자면은, 원리는 간단해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모델이 작동했을 때, 이건 이제 스코어 같은 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로스 펑션이라는 걸 잘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이 뭐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생겼던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y 값이 에러의 양이 되는 거죠. 에러가 y의 높이, 에러가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이미 함수를 최적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최대한 에러가 적게, 가장 미니멀한 값에 도달하도록 함수를 피팅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건 일단은 지금 1차원 공간에서 에러에 대한 적인데, 이제 우리가 임의의 y, 이 x축은 그래서 파라미터 스페이스입니다. x축은. 일단은 지금 이제 w 하나니까 w 스페이스라고 볼게요. 그래서 임의의 w가 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에러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증가만 감소할 거예요. 그죠? w 하나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얼마나 갈지 물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방향을 보시면.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웨이트를, 이 해당하는 웨이트로 이 로스 펑션을 미분해가지고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왼쪽까지 오른쪽 결정하는 거죠. 사실 아시는 걸 빨리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점이도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의 그레디언트 나와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떤 점에서 미분을 해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나온다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겠네.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겼으면 오른쪽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음수의 그레디언트가 나오면 플러스 1로 합니다. 반대로 우리 오른쪽 부분에서 미분을 했으면 양수가 나왔을 거죠. 양수가 나와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 그레디언트가 나오면 왼쪽 방향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 그레디언트 로스를 W로 표현이 이상하다 했을 때 W로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거의 반대부호를 취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아직 안 좋아지는 것처럼 실패하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질문 없이 질문 뭐 그래서 뭐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사실 다 아는 개념이니까 설명하고 넘어가고. 근데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요즘에 연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다 한 개념이 표현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에러 스페이스가 2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들의 좌표가 전부 W의 좌표가 되는 거고, 파라미터 좌표가 되는 거고, 여기서의 어떤 높이 값이 있을 텐데, 그거가 바로 에러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러가 점점점 작아지면 저울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속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막 요동을 치면서 천천히 다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제 각각의 다 알고리즘 특징은 다음에 세미나 같은 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뭐 이것도 너무 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로컬 옵티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렸던 이런 함수는 사실 컨벡스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단순한 수식만 이용해서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글로벌 옵티마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는 컨벡스한 형태가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에러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에러 스페이스에서 제일 에러가 적은 이런 점을 도달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단순한 이런 그레디언트 계산에서는 이 점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로컬 옵티마에 빠진다고 하는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멘텀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모멘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모멘텀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초록색이 이제 3등, 3, 4등 정도로 탈출을 하는데 모멘텀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는 건 간단한 건데 그 W를 업데이트를 할 때 우리의 원래의 그레디언트 디센스는 단순히 현재 지점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거였다면 모멘텀은 그 직전의 움직임을 따로 이렇게 변수를 저장해둬요. 그래서 그 직전의 움직임에다가 현재 내가 계산한 그 그레디언트를 두 개를 잘 더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도 정말 수식이 틀렸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멘텀을 구현하려면 V라는 뭐 속도, 벨로시티 같은 거를 따로 정리해줘요. 그러니까는 W랑 똑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W가 만약에 9차원 벡터였다면 여기서의 V도 9차원짜리 벡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벡터는 이동할 수 있는 속도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업데이트하는 건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W에다가 그 방향만을 빼줘서 업데이트 하게 돼요. 근데 이 V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직전에 V 프라임은 그 전 스텝에서의 V를 말합니다. 그 전에서의 V에다가 어떤 일정 상수를 얼마나 그 과거의 속도를 유지할지 완전히 50% 유지한다 싶으면 0.5로 곱해서 과거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현재 속도를 더하는 거예요. 현재 속도는 아까 전에 그레디언트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W로 로스 펑션을 미분한 다음에 이것도 얼마나 반영할지 5대5로 섞고 싶다. 둘 다 이 두 상수값 U랑 이 람다 둘 다 0.5로 설정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을 쓰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 용어 자체로서 알 수 있듯이 또 물리적인 이제 관성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덴트 오다가 이런 지점을 만나게 되면 과거의 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작은 언덕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하신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모멘텀이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퍼 디멘전 러닝 레이트라는데 그러니까 좀 접근 개념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W를 1차원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W가 만약 9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W 이제 9차원 공간에 W가 딱 찍혀있어요. 그 W가 찍혀있고 높이까지 있는데 그 W를 이제 우리가 평면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9개의 방향을 찾아요. W에 대해서. 근데 그 9개 방향 중에서 이쪽 방향으로는 가면 되지만 이쪽 방향 가면 안 되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셋업 포인트라고 불리는 아니면 또는 롱, 레로, 갤리 이런 것이 부르는데 이걸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 이렇게 생긴 모양 중에서 이건 지금 W가 두 개인 거잖아요.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 이렇게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당연히 W가 업데이트 되면 좋죠.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W가 업데이트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 없이 에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는 러닝레이트가 0이면 좋은 거고 이쪽 방향 러닝레이트 클수록 좋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만약 9차원 W를 업데이트 한다고 치면 9개의 러닝레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디멘전으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모멘텀을 구현해서 V를 쓰게 되면 V가 W랑 마찬가지로 9개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V를 이용해서 각 디멘전마다 러닝레이트를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학습하는데 아주 중요한 최소한의 공간이에요. 디멘전마다 러닝레이트가 다르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렇게 발산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오른쪽에 있는 많이 보셨을 만한 그림이지만 어쨌든 이제 러닝레이트가 적당히 작을 경우에 이런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옵티마까지 블루버 옵티마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그레디언트가 러닝레이트가 너무 크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알았어요. 오른쪽을 얼마나 갈지를 우리가 러닝레이트를 이용해서 그 스텝의 길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일정한 뭐 인기치를 벗어날 경우에 여기서 또 러닝레이트 또 그레디언트 계산하게 되면은 왼쪽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근데 마찬가지로 왼쪽 방향으로 또 너무 많이 가버리면은 에러가 점점 증가해요. 실제로 러닝레이트 너무 크게 주고 학습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레디언트 디케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법을 써가지고 이제 또 생각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학습을 초기 학습을 시킬 때는 자, 이렇게 생긴 스페이스에서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부담하기 위해서 잘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요 근처까지 걸렸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의 어떤 크기가 똑같다, 계속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 큰 영역을 넘어가는 거는 문제없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학습하다 보면은 사실 이 스페이스는 무한히 촘촘하게 작은 언덕들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즉, 이거를 이 작은 점을 여기서부터 이 네모난 점만 여기 근처에서만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도 또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한히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런 공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점을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큰 1단계 큰 스텝이라고 봤을 때 큰 때는 러닝 뭐 0.1, 0.1초도 상관없겠지만 이걸 한번 10배로 확대하면은 러닝 렌트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물론 에러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러닝 렌트가 같이 줄어들어야 이런 미세한 공간에서의 옵티멀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한히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러닝 렌트는 기본적으로 스텝을 반복할수록 줄여주는 게 좋아요. 이런 모멘텀과는 또 별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케이는 좀 다른.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글로벌 옵티머를 그러니까 글로벌 미니멈을 찾잖아요. 네. 찾는데 그거랑 오버피팅이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버피팅은 이제 이거랑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더 제일 좋은 에러와 트레이닝 에러를 제일 줄여주는 그럼 적을 수 있겠지만 테스트 에러를 줄이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점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약간 이거랑 다른 관점에서 해석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트레이닝 에러만 풀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일부러 이렇게 여기를 찾으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글로벌 옵티멀에서 풀렸을 때 이제 프레임 한번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스 펑션들의 웨이트 공간이 갖는 로스 펑션의 그림이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이 제네럴 한다는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트레이닝에서의 그린 것과 테스트에서 그린 것과 같다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죠. 네, 맞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에서의 에러 스페이스가 생겼지만 테스트 에러 스페이스 다르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느리다는 거예요. 또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100만 개였어요. 100만 개의 에러를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로스 펑션을 그래서 이제 100만 개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100만 개의 에러를 최소화시켜주는 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 번 스텝, 그러니까 W가 한 1000번 이동해야 된다고 쳐봐요. 1000번 W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1000번 W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연산수가 100만 번이니까 1000 곱하기 100만이죠. 너무 이제 그 연산량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또 생각을 해보자면 굳이 우리가 W를 이동시킬 때 모든 데이터에서 그 웨이트를 측정해야 되는가,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가 라고 해보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단 우리가 쓰는 방법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제 데이터에서 1분만 사용해서 W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100만 개라고 치면 한 10,000개 정도만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요. 이제 100만 개 정도나 샘플링을 하게 되면 뭐 통계적으로 충분히 100만 개와 유사한 에러 스페이스를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한 좀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00배 더 빠르게 100배 더 빠르게 W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방식은 100만 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본 다음에 W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디터미니스틱해요. 항상 결정적으로 이제 W 이니셜에서 똑같이 변경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W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좀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로컬 옵티마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100만 개를 100등분 해가지고 10,000개씩 하면은 이게 이미 약간 랜덤한 요소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전체 100만 개에 해당하는 에러 스페이스랑 근사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로컬 옵티마가 없는 데이터가 샘플링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절 겪지 않고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런 랜덤한 노이즈가 그런 로컬 옵티마를 빠져나가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1부터 n까지 의미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에러를 이 일부의 데이터만 예측을 하고 이제 W로 편집을 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100만 개인데 뭐 그 중에서 데이터를 한 5개만 가지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하는 속도는 겁나 빠르겠죠. 엄청나게 빠르겠죠. 하지만 이게 전체 분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약간 뭐 적당한 수준에서 최소한 30개 정도는 해야지 평균적으로 뭔가 그래도 우리 이제 클래스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그 정도 숫자는 유지가 되어야지 전체 클래스를 분포가 다 담겨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2클래스를 이제 푼다. 2, 3개 정도도 충분하겠지만 1000클래스라면 최소 1000가지 클래스는 다 담겨야지 이 클래스에 대한 모든 통계 분포가 다 담겨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00클래스 한 10,000개 정도는 써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근데 데이터 조각 사이에 순서가 중요한 경우는 함부로 랜덤으로 안 뽑을 수 없죠.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시퀀셜 데이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이제 스태틱 데이터라고 치면은 전부 다 항상 랜덤으로 그래서 섞어준 다음에 수행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퀀셜한 경우에는 순서를 이제 섞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랜덤으로 섞지 않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건 약간 이제 그 시퀀셜한 데이터 자체를 많이 모아서 랜덤으로 섞거든요. 그리고 번외 얘기지만 이제 주로 이제 RNN 제가 할 때 찾아봤던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떤 슈퍼바이드 시퀀스 레이블링이라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뭐냐면은 뭐 음성인식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뭐 5초 정도의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에다가 아 이건 무슨 단어다 라고 이렇게 레이블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소리가 비슷하다 이렇게 뭐좀 비추라고 생각해요. 비추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간중간마다 어떤 단어가 들어오는지 계속 레이블을 해주는 거예요. 구간마다. 그래서 뭐 이 구간부터는 뭐 바나나라는 단어였어. 뭐 이 구간부터는 뭐 또 다른 단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미의 시퀀셜한 데이터에다가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바로 슈퍼바이드 시퀀스 레이블링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섞어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만큼 잘라요. 토막을 내가지고 이건 이제 길이는 다르지만 이걸 위아래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로우를 섞어줘요. 그러니까 이 자체 구간 내에서의 데이터는 순서 유지가 되지만 각각 클래스 간의 순서는 랜덤을 섞어줘요. 결국에 이제 클래스에 대한 그 모든 클래스를 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이걸 저거 이어 붙이는 게 무슨 말이에요? 컨케이네이션이죠. 이어 붙인다는 건 일단 데이터 엑셀로 만약에 구성한다고 쳤을 때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한 줄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잘라가지고 엑셀에 한 로우씩 이렇게 클래스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이러면 바나나를 말할 때 뭐 한 3초 있다면 3초를 인스턴스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인스턴스 하나씩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우리가 그 문제를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또 번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뭐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건 이제 콘벡스한 형태가 아니라서 당연히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사실 이제 그래서 콘벡스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클로즈드 폼 솔루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왜 이건 콘벡스도 아니고 그래서 왜 어떤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식을 열심히 이제 2층짜리, 3층짜리 뉴럴 네트워크 보고서 거기서 이제 W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아까
3000짜리 뉴럴 네트워크는 아니면 위치에서 이제 바로 X를 대입하면 N지 대입하면 네, 이런 식이 바로 이제 3000짜리 LP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클로즈드 폼을 푼다 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우리가 미분을 해서 W2랑 W1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의미하게 하려면은 이제 여기다가 에러를 적용해야 되는데 에러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거하고 타겟 값을 뺀 값에 뭐 제곱이나 좀 복잡한데 하여튼 이걸 지워야 돼요. 제곱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해요. 리스트 민 스퀘어라고 해요. 하여튼 이 식의 이제 로스를 정의한 다음에 이 로스를 W2랑 미분을 하고 이거를 W1을 미분한 다음에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식을 뭐 실제로 주위에서 또 쓸 건데 한번 써보면 얘가 써볼게요. 이거 W2를 미분하면은 물론 여기다 2분의 1 붙어서 이건 사실 안 나가죠. 너무 빠른가? 하여튼 그냥 개념만 없고 갈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W를 미분했으면은 다시 우리가 이제 W1을 여기다 이거 어떻게 쓰면 되지? W2네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어떤 의미의 미분은 식에 대해서 이건 영어로 놓은 다음에 식을 다시 W2에 대해서만 정리해야 돼요. 이 놓은 상태에서 이 W2를 빼가지고 나머지 식의 W가 붙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시그모의 함수 때문에 안 돼요. 시그모의 함수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 식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영어로 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W 트랜스포즈 X가 들어가겠죠. 이 식을 이거를 이제 W 트랜스포즈 한쪽에만 이렇게 W가 왼쪽에만 몰려있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바로 클로즈 폼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런 분모 분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와서 이제 에러 백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문맥을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딥하게 쌓았을 때 표현력이 뭔가 약간 곱셈에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곱셈이 증가하면서 표현력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딥하게 쌓았을 때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을 과거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냥 단순한 우리가 봤던 2층짜리 뉴럴 이런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제 블로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안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던 그 어떤 단순히 그 스텝 펑션을 쓰는 함수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이제 걔는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디언트 디스턴스가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사실 얘는 헤비한 러닝이라는 이런 룰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단순히 교양식으로 들으는 경우인데 헤비한 러닝이 뭐냐면은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신경수포가 두 개가 있는데 A랑 B가 두 개 있어요. 이 두 개가 만약에 하나가 활성화를 시키는데 얘가 계속 얘랑 같이 활성화가 돼요. 얘가 활성화되면 얘가 활성화되고 얘가 활성화되면 같이 활성화되고 이 두 개가 서로 같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두 신경수포의 그 두 연결에 웨이트가 퍼져된다는 거죠. 뭔가 얘네는 둘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한 룰을 가지고서 이게 만든 게 바로 헤비한 러닝이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W를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A랑 B 두 개의 활성화, 액티베이션 값을 곱해서 거기다 러닝 데이터 곱한 다음에 W 업데이트 해요. 이런 뭔가 수학적인지 알 수 있겠지만 하여튼 되게 로컬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실제로 사람의 어떤 뉴런도 이렇게 학습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퍼스트론으로 확장한 건데 그래서 간단해요. 똑같은 식이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B가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아웃풋에 있는 액티베이션, 아웃풋의 값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가 이제 타겟이 되고 타겟하고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깊은 층을 가진 뉴럴 네트워크는 저런 룰로 학습할 수 없는 거예요. 퍼스턴 룰이나 저런 룰.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일단 시그모이드를 바꿔서 이렇게 미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한 층짜리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먼저 시켰고, 그래서 이제 팩터 프로게이션을 하려면은 그냥 한 층을 두 층으로 확장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룰리전은 했고, 이런 식으로 생략이 있는 한 층짜리 뉴럴 네트워크고, 이제 우리 이제 이 y 값이 우리가 원하는 타겟, 학습하고 싶은 타겟하고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를 정리합니다. 이게 어떤 에러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식을 쓰게 되면은 x에다가 시그모이드 점수를 통과시키는 식으로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전 디센트로 풀려면은 여기 이제 로스 펑션을 w로 미분을 하는 게 되고, 이걸 대입을 해보면은 y-t인지 t마스 이 y-t랑 t마스 y랑 부호가 나중에 바뀌거든요. 네, y-t. 그래서 이런 식으로 y-t의 제곱의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거 풀면 실제로 이런 꼴이 바로 단층짜리 뉴럴 학습하는 식이 됩니다. 맞죠? 실수는 없죠? 굳이 갑자기 쓰다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의 w는 이 값을 이용해서 계속 마이너스 곱해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층이 더 쌓였을 때 얘들을 좀 바꾸자면 여기서 이제 w2라고 부르고 히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텀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요거 y가 있었겠지만, 이제 여기서의 이제 y는 x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히든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히든은 또 이렇게 똑같은 구조가 한 층이 더 쌓이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걸 마찬가지로 풀려면은 이제 우리가 미분해야 될 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w1이고 하나는 w2. 그래서 w2로 미분하는 건 쉬워요. 여기만 학습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수준을 바꿔서 그래서 그냥 이 수식대로 업데이트를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w1인 거죠. w1은 이제 이 수식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룰을. 왜냐면은 뭐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분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왜 미분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이제 아마 사람들은 생각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 미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경세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다. 근데 이제 이걸 풀려면은 이걸 미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인룰을 이용해가지고 미분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그 신경세포가 미분 두 번이나 하겠냐, 하여튼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굉장히 이건 수학적으로 쉬운 문제예요. 그냥 이걸 W1까지 확정을 시키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W1에서의 L을 미분합니다. 우리가 이건 뭐 많이 봤던 체인룰 그렇게 확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체인룰이냐면 사실은 이 합성함수 미분이 체인룰 공식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이용해서 W1을
H를 이 식으로 대입을 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왜 합성함수 미분 얘기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W를 L을 미분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L에는 W1에 파라미터 안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파라미터 안 들어있으면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인데 이걸 파라미터 넣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H 텀을 대입을 시켜요. 그전 레이어에서의 저기 되는. 그럼 H에는 W1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WC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로스 텀에는 이 로스 펑션에는 W1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예요. W1. 그래서 이제 합성하면서 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HTTP 미분 미분해볼게요. 재미가 아니고 먼저 W 오늘 미분한 텀에다가 H를 대입을 하고 이걸 다시 W2로 미분을 해요. 이걸 다시 W1으로 미분을 해줘야 돼요. 아무튼 엄청 복잡하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계속 미분을 해서 층을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시그모이드 함수가 계속 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미분하면은 그런 식으로 곱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기 근데 방금 쓰신 저 식이 저기서 미분 뒤로 빼고 그 뒤에다가 W2를 W1으로 미분한 방법 같아요. 수식을 업로드를 해서 그 좀 수식된 거는 이따가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은 사실 이제 원래는 그렇게 갔다가 체인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10층짜리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확장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게 계속해서 같은 미분 텀이 엄청나게 길게 복잡하게 나와요. 시그모이드가 2개씩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10층까지 가게 되면은 시그모이드가 20개가 추가된 층이 됩니다. 엄청 복잡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공식을 정의를 합니다. 여기 나오게 PRM의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하여튼 이건 이제 그냥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미분하면서 그냥 풀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쭉 쓰려니까 당황해가지고 말문이 막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설명할게요. 그냥 쭉 쓰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아웃풋 노드가 여러 개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리그레션을 하는데 1차원 리그레션이 아니라 뭐 3차원 리그레션. 그래서 아웃풋 노드가 3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중간에가 이제 히든 뷰런이고 마지막에 이제 인풋 층인데 이제 여기서의 웨이트는 어떤 좀 어렵다는 거죠. 앞에 있는 WKJ는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화면 조금만 해주시죠. 네. 하여튼 이제 여기서의 W 구하는 핵심입니다. 보세요. 근데 좀 이건 좀 중간중간에 어떤 텀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요. 또 맨 처음에 이제 Z라는 텀을 먼저 정해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임의의 노드에서의 액티베이션 값. 액티베이션 값은 뭐냐면은 웨이티드 썸한 거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씌운 거예요.
그리고 이 A는 뭐냐면은 액티베이션 씌우기 전에 웨이티드 썸 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뉴런트를 구현을 백프로퍼게이션을 시키려고 하면은 두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에러의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용해서 이 핵심적인 알고리즘이죠.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노드의 에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이름처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여러 층을 쌓았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의 층, 즉 여기서의 층에서는 에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마지막 아웃풋 노드들은 우리가 Y라는 걸 Y-T 라는 식으로 에러 정했잖아요. 근데 중간 애들은 얘는 에러가 뭘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에러를 밑에 층까지 전파시키는 게 핵심적인 알고리즘 발상이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모든 노드 여기서 노드는 필요 없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각각의 노드에서의 모든 에러를 다 팝니다. 100층짜리면 100층에서의 모든 노드를 파는 거예요. 에러를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구해진 노드와 그 전 노드의 액티베이션을 곱해서 그 해당하는 연결의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천천히 설명하려면 저는 두 번째 거 먼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의 웨이트 업데이트 하려면은 여기서의 노드의 에러를 구한 다음에 이 노드의 에러 곱하기 Z는 알까? 두 개를 곱하면은 이거의 W 그레디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먼저 아까 제가 썼던 식으로 이건 이제 K가 지금 아웃풋이 여러 개니까 아웃풋 3개라고 했으니까 K가 3개가 되는 거예요. 모든 3개에서 나오는 노드의 에러를 전부 다 더해서 하나의 에러 텀을 뽑아내요. 로스 값이 뭐 이제 실수가 하나가 나오겠죠. 뭐 100이나 1000이나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노드의 이 에러 펑션을 W 파라미터로 핀미분을 전부 해가지고 이제 W에서의 그래디트 판. 그래서 이제 이 에러를 W로 미분한 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지금 전부 다 일단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체인룰로 했던 거는 주로 이제 W를 다시 W로 미분하는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액티베이션으로 미분을 해요. 어쨌든 같은 걸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걸 뭔가 좀 공통하게 시켜서 하나의 심플한 룰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에러를 먼저 에러는 여기서 나온 거죠. 맨 마지막에서 이 에러를 AJ 지금 IJK 순서거든요. J A에서의 A가 뭐였죠? 웨이티드 썸값 웨이티드 썸으로 이 에러의 총합을 미분을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걸 바로 노드의 에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단은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것도 저도 오기 전에 또 봤는데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거나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주저 한번 봐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리만 체인룰로 계속 미분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실제 이걸 구현하거나 할 일은 뭐 공부할 때 아니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러를 미분한 액티베이션을 미분한 텀을 노드의 에러 델타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이걸 델타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시 액티베이션을 W로 미분하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최종적인 이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체인 룰로 이용해서 펼쳐가지고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텀을 델타라고 정의했고 근데 여기 있는 텀을 계산해보면은 자 A의 정의가 웨이티드 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웨이티드 썸은 사실은 이렇게 정의하죠. 또 그 전 단계예요. 그 전 단계에서 액티베이션을 웨이티드 썸 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WJI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이 ZI만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떨어져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WJI로 미분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의 노드에다가 액티베이션 값을 곱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조금 정리하자면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의 노드의 에러를 구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일단 구하는 것까지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걸 또 여기서 1분에서 할 건데 여기서의 노드의 에러를 구하기 하면 요거 값하고 요걸 곱해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는 사실 이것도 아까 봤던 헤비한 러닝 이런 거랑 또 관련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게 앞에서의 에러에다가 그 전 단계의 액티베이션을 곱해가지고 어떤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이제 어떤 헤비한 러닝 이런 델타룰의 확장 버전 어그먼티드 델타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여기서 발생한 에러에다가 이 W를 업데이트 하려면 두 노드의 연결이 서로 같이 커지면은 그걸 업데이트하는 거죠. 같이 켜지면은 웨이트를 키우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에러를 보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노드가 이 노드에 어떤 에러에 기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가 에러에 기여한 만큼의 바로 액티베이션 값이 있죠. 그래서 이 노드방에서 에러가 100이라고 주어졌어요. 100이라고 주어졌으면 여기서 액티베이션이 10이었다. 두 개를 곱한 얘가 기여한 만큼을 여기다 저기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노드가 여기서 에러가 100이 나왔어요. 근데 이 노드의 액티베이션이 0이었어요. 그럼 얘는 이 에러에 기여한 게 전혀 없죠. 그럼 W는 업데이트 0이 됩니다. 에러가 0이 되고 0이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저기서는 이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에러에 기여한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노드에서 에러만 보여주면 그전 액티베이션의 값을 구해서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각각의 노드에서 에러 어떻게 구할까? 사실 이게 조금 핵심이고 좀 복잡해요. 지금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노드의 에러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죠. 델타라는 거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여기서 노드의 에러가 이 델타인데 얘는 이 에러를 이 A 값이 뭐였죠? 웨이티드 썸값으로 미분을 하면은 이 노드 에러.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데 그래서 에러가 보면 이거의 총합에 대해서 에러가 나오죠. 그 총합을 여기서의 액티베이션 웨이티드 썸값 즉 액티베이션 통과하기 전에 지금 요 값이 되겠죠. 이걸 두 개를 웨이티드 썸한 HA로 미분을 하면 여기서의 델타 J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해서 다시 이거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시면은 여기서의 노드의 여기서의 노드의 에러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냥 여기서는 웨이티드 에러랑 t-y-t를 해서 그냥 저것도 다 떼면 돼요. 근데 여기서의 에러는 어떻게 정의되냐? 바로 여기서의 에러를 이용했습니다. 이 K번째 레이어에서의 에러가 이로 전파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볼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J번째 노드, 가운데 있는 노드에서 에러를 이렇게 정의되는데 사실 얘는 이것도 풀어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쓸 수 있냐면은 이걸 또 체인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에러가 맨 오른쪽에 있는 노드가 있어요. K번째 노드였죠. 가까이 그 K번째 노드로 미분한 거를 한 번 더 다시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서메이션을 해주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만약에 이 노드 하나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만약에 아웃풋 에러를 친다 하면은 각각이 여기서 나온 에러를 더해서 얘 에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K는 또 이런 식으로 다시 A번째, K번째 액티베이션 웨이티드 썸으로 미분을 하게 돼요. 복잡하죠? 저도 복잡해요. 여러 번 봐도 헷갈리는데 자 그러면 또 다시 또 텀이 나오는데 AK는 그 J번째 노드의 웨이티드 썸이죠. 그리고 또 다시 JI는 그 전 노드에서 액티베이션 함수를 취하는 게 돼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정의가 끝났어요. 다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끝난 거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먼저 당연히 자 보시면 이제 이를 AK로 미분한 것, 이 델타 K라고 정했죠. 델타 K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났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그냥 이걸 다시 집어넣고 다 미분을 하면 돼요. AK는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이렇게 넣고 다시 여기 J에다가 다시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천천히 보면은 네, AK를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웨이티드 썸 되죠. 근데 웨이티드 썸이 보이죠? 웨이티드 썸. 근데 여기서 G, J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해서 다시 또 대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모든 시간을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미분을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A, J로 미분이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복잡하지만 복잡하죠. 저렇게 되면 네. 히든 레이어가 굳이 두꺼워지면 그때마다 저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풋 바로 위쪽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는 110
열심짜리 이름내가 있으면 그렇죠. 적어서 100번. 그렇죠. 네. 이 텀이 100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면 보통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쓸 때 그게 컴플렉시티가 엄청 높이잖아요. 계산량이 많냐는 질문이죠. 네, 그 계산량이 얼마나 더 저는 그렇게 되면 실행 내용 무작정 두껍게 쌓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100층이 쌓인다고 치더라도 이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되게 상수 시간에 끝날 수 있는 연산이죠. 사실 이 요것만 보면.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사실 많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보통 학습시키려면은 뭐 에폭을 주거든요. 에폭이라는 건 뭐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한 번 다 보여주기 위해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내가 만약에 100만 개가 있는데 100번 받는다. 그 에폭을 100번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0만 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에폭을 한 번 도는 게 100만 개짜리를 한 번 도는 건 사실 이제 100만 개 데이터가 문제인 거지. 에폭. 한 번 도는 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데이터는 알겠지만 뭐 몇 시간 안에 돌 수 있어요. 충분히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부하가 큰 거는 그 100만 개에 대해서 100번이나 해야 된다. 그런 부하가 큰 거죠. 사실 이 계산 자체는 네. 그리고 부하가 클 것 같잖아요. 상속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냥 100층이라고 해봤자 100번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열심짜리일 때는 1부터 10까지 차례 들어가서 55가 되고 1부터 100까지 차례가 들어가면 그거는 썸 10으로 풀면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1층에서 한 번 하는데 1층에서는 이걸 100번 해야 되니까 제곱으로도 증가하는 거죠. 일씩 증가하는 수를 더 해야 되는 식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왜냐면 우리가 100층 이상 쌓지 않잖아요. 100층이라고만 가정하면은 제곱이 비례해서 별로 큰 값을 내는 수 있겠죠. 맞죠. 만층,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제곱에 비례한 부하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또 지적하자면 사실 이게 이제 여기서 앞부분에서 에러가 쓰이면은 그걸 뒷부분에서 재활용할 수 있어요. 마치 다이나믹 프로그램 하듯이 이 에러를 가지고서 그 뒤에서 계속 쓰면 되니까. 네, 로드 에러를 한 번 쫙 계산하는 거는 아치나 앞뒤에서 계산하는 그냥 각각의 다음에 그 액티베이션 그 전 노드와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밑에 수업해서 그냥 그래도 그 전 뜻이기 때문에 모멘텀 계산은 되죠. 그냥 계속 하나의 변수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가? 아무튼 제가 말한 거는 이런 아무리 기초층에서도 한번 이렇게 1층에서 노드 에러 하고 그 다음 층 노드 에러 하고 그 다음 노드 에러 구하는 거는 자기 직접 거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니어한 시간에 노드 에러 계산할 수 있고 노드 각각의 노드 에러 계산되면은 ZR 값을 곱해서 미래도 풀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계산량이 그래서 이제 좀 더 마무리 지으면은 여기까지는 다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맨 앞에가 K고 그 중간에 J면은 이걸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의 정의대로 K번째 노드 에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사 K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Y-T를 Y-T가 에러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하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마지막 아웃풋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얘는 다시 이렇게 정의대로 대입을 해서 미분을 계산해버리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서 서메이션이 K번째에 대한 K 파라미터에 대한 서메이션이라서 요 가운데 있는 텀 중에서 K 영향받는 애들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취하고 얘가 다시 상수로 앞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인 식을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게 이렇게 돼요. 즉 이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K번째 노드에서 에러를 J번째 노드의 에러로 전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러 백퍼킹을 부르는 거고 수식을 살펴보면 이것도 철학적으로 말이 되는데 K번째 노드에 이걸 이렇게 설명해볼게요. 여기가 K번째 노드고 여기가 J1 노드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도 보면은 각각의 델타 K가 있을 거 아니에요. K, K1 여러분들 두 개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의 델타 J를 구하려면은 여기서의 에러를 전부 다 웨이티드 썸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각각이 다 W K, J들이 3개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막 3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의 이거랑 두 개의 웨이티드 썸하고 웨이티드 썸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최종으로 더한 값이 오른쪽 계산이 되는 거죠. 즉 에러를 모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보여주냐면은 이제
j 노드에서의 AJ는 뭐냐면은 웨이티드 썸이 웨이티드 썸을 넣은 거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피드 포워드 할 때는 웨이티드 썸에다가 H를 집어넣어서 했잖아요. 근데 미분할 때는 그거를 미분한 거를 곱해서 하여튼 그래서 에러를 웨이티드 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노드에서의 액티베이션을 취한 거를 미분한 시그모에다 곱해서 풀어요. 수직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제가 외부식 경험을 했어요. 피드 포워드가 앞으로 그냥 백포핀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갈 때 한 과정을 잘 살펴보면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시그모를 씌웠어요.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죠, 제가. 근데 백프로포게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웨이티드 서브웨어, 그러니까 에러들을 웨이티로 곱해서 다 더해서 어떤 에러를 만들고 거기다가 시그모에 미분한 거를 해서 로드 에러를 뭔가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구석이 있지 않나. 이게 액티베이션 공식인 거죠? 액티베이션 function 미분한 거를 액티베이션 값을 집어넣어서 해서 로드 에러.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그 백프로포게이션을 바꾼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인 룰만으로 풀면은 100층짜리 이걸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반복된 텀으로 정리해버리면 이제 요 텀만, 이 노드의 에러랑 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층이든지 그냥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2스텝인데 첫 번째 스텝은 먼저 각각의 모든 노드에서 에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노드의 에러는 그냥 y-t로 계산이 가능하고 중간 노드부터가 문제인데 여기서는 노드의 에러를 웨이티드 썸을 한 다음에 그거를 h 프라임을 시그모의 미분을 곱해가지고 노드의 에러를 계속 적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 에러가 다 구해지면은 이제 노드 에러부터 그레이디언트 계산은 이제 그전 노드에서의 ZI, 액티베이션 값을 요 에러랑 곱하면은 그레이디언트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모든 층에서의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박수 쳐야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은 이제 이걸로 설명을 하고 네, 질문. 지금 저 방법이 유효하다는 증명 같은 게 안 해보죠. 뭐 유효하다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체인 룰을 풀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체인 룰을 했을 때는 이걸 W로 미분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거를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차이뿐인 거죠. 하여튼 여기서 이제 중간에 체인 룰을 W에서 적용하면은 걔는 풀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A로 미분한 웨이티드 썸을 미분하는 걸 표현해 내려주고 그 차이가 더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거 푼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프로포게이션을 처리하는 방법 써봤는데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체인 룰로만 원리 이해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무적해가지고 그때만 헷갈려요.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구현할 때는 다 자동으로 미분을 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 원리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봤었어요. 약간 깊은 층을 쌓았을 때 어떤 효과가 좋은지 이런 로컬한 피처들의 조합으로 다른 것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복잡한 그림을 표현하고 싶으면 먼저 작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작은 것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만들고 또 이런 것들 조합을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표현력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뭐 똑같은 의미인데 그림이 이뻐서 가져왔습니다. 시계라는 걸 묘사하려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지침, 등침 같은 거를 하고 여기서는 모아놓고 그 전에서 보면 또 이렇게 각각 부품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뭐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1, 2, 3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다시 조합해서 시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노드만 바뀌면은 이런 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시계 위에 다른 것도 충분히 특징 가능합니다. 표현이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끝나고 여기서 이제 또 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은 사실 이것도 어려운 주제인데 두 가지 문제거든요. 딥하게 싸우면 좋긴 좋은데 수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W 그냥 밑에 있는 층까지 계속 미분 계속
만약에 100층 쌓는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아래층으로 미분을 하면 할수록 그레디언트 정보가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 줬는데 이제 뭐 이건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는 텀이 중간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 사실 W로 체인으로 미분하게 되고요. W는 우리가 하는 그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보시면 이제 시그모이드 제곱 형태에다가 얼마나 시그모이드가 곱해지는 건데 여기서 이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해보면은 각각의 x가 0.5일 때 최대가 되거든요. 즉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딱 봐도 눈으로 봐도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는 가장 크죠.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0.25가 나옵니다. 4분의 1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시그모이드 미분턱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이 0.25에 함수 계속 곱해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이제 에러 백프로포게이션으로 위에 층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뭐 시그모이드 한두 번 곱해지는 상관없는데 밑에 층 갈수록 시그모이드 미분이 계속 붙게 되고 이제 최대값이 0.25에 계속 압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단순히 근데 이건 또 시그모이드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애들이 해석하는 거 했었잖아요. 어떤 피처가 발견되면은 키고 아니면 끝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처가 발견되면은 학습이 잘 됐을 경우에 대부분 요거 아니면 이렇게 학습이 될 거예요. 켜지거나 꺼지거나. 그러니까 리그레션이든 아니든 어쨌든 학습이 잘 된 뉴럴도 그렇게 켜질 텐데 그럼 여기나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는 다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 층으로 학습을 하게 될수록 계속 그레디언트 값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높은 층을 쌓으면 좋겠는데 밑에 층 학습이 전혀 안 되고 위에 층 학습이 되고 밑에 층 학습이 전혀 안 되면 사실 얘는 뭐 의미가 없는 밑에 랜덤 밑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깊은 층을 쌓으면 학습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레이어 와이즈 프리트레이닝 RBM으로 프리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자세한 수식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저는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이제 RBM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제 걔는 생김새나 이런 어떤 행동하는 양상이 뉴럴 네트워크랑 비슷한 구조예요. 근데 다만 걔는 이제 확률적 모델이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것도 이제 힌튼이 맞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힌튼이 그 자기가 만든 두 개를 보니까 뭔가 비슷하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먼저 이 맨 밑에 있는 층의 두 개를 RBM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요것만 두 개를 잘라놓고 두 층은 RBM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뭐 컨스트럭션, 리컨스트럭션이 계속 잘 되는 그런 오브젝티브 환경 같은 걸 준 다음에 계속 이렇게 서로가 서로 샘플링하는 이런 식으로 같아지게 푸시하고 푸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이 두 개의 층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RBM에서도 마찬가지로 W를 쓰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찾은 W로 이 층의 학습이 끝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학습 끝났으면 이제 여기 학습 시켜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기서의 컨스트럭션, 리컨스트럭션의 값을 다시 이거를 위에 층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샘플링 학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최상층까지 학습을 하면 이제 전체의 W가 이제 한 번씩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뭐 이런 그레이디언트 변신 문제가 상당수 해결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풀려요. 자, 그런데 이러한 레이어 와이즈 프리트레이닝 방식의 의미를 해석하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걸 W를 원래는 랜덤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데이터만 가지고서 다시 자기를 리컨스트럭션 이런 식으로 학습시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W가 이니셜라이즈 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가 학습이 원래 뭐 여기서 되는 거 W가 원래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이 방법을 쓰면 여기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해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해석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무슨 레이어 간의 긴밀함이 증가해서 그레디언트가 더 잘 증가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백프로포케이션 보면 알겠지만 계속 W를 곱해가지고 에러를 적발시켜요. 그러면 이제 W가 굉장히 어떤 에러를 적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W를 잘 프리트레이닝 시켜놓으면은 그 노드의 에러를 적화시킬 때 더 에러가 잘 적화돼서 리턴스가 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뭐 둘 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첫 번째 해석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뭔가 완전 틀린 말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글로벌 옵티마에 좀 더 가까운 W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차원의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W가 만약에 한 10층 쌓여있고 각각에 뭐 몇천 개씩 쌓여있는 뉴럴 네트워크 있으면 사실 W 파라미터 개수가 만 개가 없을 거예요. 그냥 만차원의 에러 스페이스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 지금 1차원이니까 로컬 옵티마나 글로벌 옵티마가 생기지만 지금 만차원의 W에서 보면은 로컬 옵티마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거나 있으면 이제 글로벌 옵티마랑 같은 수준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 1차원에서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이 왼쪽 아래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로컬 옵티마가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근데 2차원만 가면은 2차원에서 이 로컬 옵티마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볼 형태로. 여기서의 빠져나올 수 있는 방향은 하나, 둘, 셋, 네 방향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디스크릿하게 생각하자면.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 우리가 만차원으로 간다고 치면 만차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향은 2의 만승계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2의 만승계의 방향이 전부 다 이렇게 양수 방향 이렇게 막혀있으려면 2의 만승분의 1의 확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고차원의 하이퍼라트 스페이스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공간이 로컬 옵티마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 처음에 앞에서 봤던 뭐 이렇게 마라점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대부분은 막혀있지만 몇 군데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개 중에서 뭐 9,800개는 막혀있지만 200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스페이스지 절대 로컬 옵티마로 되어 있는 스페이스 거의 없다는 거죠. 심지어 로컬 옵티마도 좋은 글로벌 옵티마에 근접한 옵티마다. 그래서 뭐 이런 해석보다는 방금 말했던 해석하고 두 번째 해석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레디언트 베니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해결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레이저 와이즈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이 방법 안 쓰고 이렇게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렐로라는 이렇게 맥티파이드 리니어리 이런 걸 사용해서 해결을 해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해서 끝이 있고 그 기울기의 최대값이 0.25였잖아요. 근데 이 렐로라는 함수는 이게 0인 부분, 그러니까 0 이하의 인풋이 들어오면 전부 다 0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0 이상의 값이 나오면 그냥 그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x, 뭐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장점은 우리 그 전에 봤던 시그모이드를 계속해서 미분했을 때 기울기의 0.25가 최대라는 문제가 안 발생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울기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방식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핑이 이렇게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이 렐로 함수에서는 상관이 없어져요. 항상 기울기 1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이 이 0포인트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이제 이거를 무슨 미분 가능하게 만든 목표를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시그모이드를 접근했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완만한 옵션으로 만드는 그런 함수도 있고요. 소프트 플러스 같은 이름이 그런 함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0에서 0으로 떨어질 확률이 이제 사실 무한대분 1이잖아요. 실수 차원 공간에서 이미 0이 나오기 때문에 0이 무시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 0이 근접한 부분 이 0이 근접한 이 부분에 떨어졌을 때는 약간 속는 저하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소프트 플러스 같이 그래서 이제 이 렐로로 우리가 만약에 이 공간을 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곡선이 아니라 직선을 계속 이어붙인 방식으로 또 공간 바운드를 찾을 거예요. 이런 걸 기대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이 끝났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실제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용해서 리그레션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이 리그레션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y 값이 어떤 범위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냥 웨이티드 썸을 해서 y 값을 구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리스트민 스퀘어를 써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타겟 밸류랑 y가 에러가 차이가 0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쓸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이제 룰라이트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아웃풋 노드가 이제 리그레이션 3차원 밸류를 파라미터를 리그레이션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각각을 그냥 리스트민 스퀘어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를 풀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도 똑같이 쓰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의 값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데이터가 1, 0, 0 이런 식으로 워낙 써가지고 데이터 들어오고요. 그럼 이제 이 값을 그냥 얘가 리그레이션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 클래시피케이션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0에부터 1 사이의 값을 리그레이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문제는 뭐냐면 간단해요. 얘는 이제 물론 데이터는 이 중에서 하나만 이기겠지만 근데 얘가 피드 포워드 하거나 습하거나 아니면 뭔가 출하는 과정에서 그럼 전부 다 1로 켜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서로가 이제 독립된 어떤 변수로 가정을 하고 리그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켜줄 수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켜줄 수 같은 이 세 개의 노드를 더해서 1이 아닌 겁니다. 1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 그래서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나온 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은 아웃풋 노드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가지고 이 확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보면은 확률적으로 뭔가 하나만 켜지는 식으로 데이터 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아웃풋 노드를 쓸 때는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함수인데 이제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멀티베리이트가 좀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변수 여러 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각각의 익스포넨셜 값들의 합에다가 해당 익스포넨셜 값을 취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웃풋 3개인 경우에는 첫 번째 익스포넨셜 더하기 두 번째 익스포넨셜, 세 번째 익스포넨셜 값에다가 익스포넨셜 1 하면 이제 첫 번째 노드에서 나올 확률이 되는 거고 2면 2에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 보면 다 더했을 때 항상 1이 나오게 돼요. 어느 정도 확률 최소이 다 나오고 실제 데이터에서의 분포랑 같은 공간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이걸 소프트맥스로 바꾸고. 근데 소프트맥스로 바꿨을 때는 우리가 로스 펑션을 리스트민 스퀘어가 아니라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리스트민 스퀘어를 쓰면 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확률적 해석을 정했잖아요. 근데 저 리스트민 스퀘어는 확률적 해석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쟤를 쓰면은 백프로퍼게이션 식이 달라져요. 공식. 그러니까 자세한 중간에서 이제 로스 펑션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미분해야 되는데 로스 펑션 미분할 때 이 리스트민 스퀘어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그 소프트맥스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앞에서부터의 노드 에러가 상식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프로센트 바꾸게 되는데 프로센트는 이런 식인데 이걸 바꾸게 되면 앞부분에서의 노드 에러가 똑같이 y-t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리스트민 스퀘어는 2분의 1 서메이션 y-t의 제곱이죠. 걔를 미분하면 y-t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y-t가 이제 아웃풋 노드에서의 에러인데 그리고 이제 소프트맥스랑 프로센트를 쓰게 되면 그 노드의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는 이런 녀석이고 이거는 이제 쉽죠. 왜냐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냥 여러 개 변수 확장시킨 겁니다. 프로센트는 이건 이제 지난번에 시간에서는 얘는 아마 안 나왔을 텐데 엔트로피의 정의에서 엔트로피는 이제 자기 확률 분포에다가 px의 평균을 취한 거잖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 엔트로피는 px 로그 px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정보량 마이너스가 정보량이니까 정보량의 평균을 취한 거예요. 근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 여기서의 분포가 p가 한쪽에 q로 바뀌거든요.
하나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보고 하나는 우리가 학습시키는 뉴럴 네트워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뉴럴넷에서 쓰는 프로센티브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에서 레이블은 1아니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1아니면 0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중에서 0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맞추면 안 되는 클래스고 1인 부분이 맞춰야 되는 클래스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가 내보내는 그 아웃풋 노드에 요거를 취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의미하는 게 뭐냐?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확률 분포랑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 확률 분포의 차, 뭐 하여튼 그런 개념을 정한 다음에 그 차가 0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로스 텀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면은 이제 뭐 두 분포의 확률 분포가 뭐 의미 없어지는 그런 개념. 급하게 얘기하느라 하여튼 뭐네 뭐 하나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거 말고요. 저희 이거 쓰라고 봐야 되는데 멀티 클래스 이렇게 뭔가 들어가요. 네. 처음에 나와주셔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멀티 클래스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 클래스인 경우에는 실무에서 멀티 클래스 말고 이제 한 인스턴스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질 수 있는. 똑같지 않나요? 아웃풋 노트만 여러 개 쓰지 않나요? 왜냐면 저렇게 똑같이 하면 이제 하나에 대해서 확률로서 정의되니까 두 개의 클래스가 동시에 탑3 뽑으면 발화가 안 돼. 약간 정의상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멀티레이블이라고 했죠. 저 멀티레이블이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근데 뭐 사실은 그냥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한 것 같은데 원래 그러니까 이만큼이 첫 번째 레이블에 대한 스프트 맥스를 였다면은 그거는 이제 별개로 웨이트가 이제 스파스한 웨이트가 되겠죠. 두 번째 레이블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웨이트를 학습시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가 모두 쪼개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전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하나는 그 웨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뉴럴 하나는 따로 분리시키고 또 여기까지 똑같은데 마지막에 여기를 분리시켜서 만들면 각각 레이블 두 개를 체크할 수 있도록. 되게 순서를 잘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멀티레이블이라는 게 레이블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를 좀 미흡하게 해서 쫓아내렸는데 내가 마치